다음으로 넘어가다 보면 이제 증권사 운용 직무는 운용사의 자산 운용과 어떤 차이가 있을지 이 부분은 지금 눈이 마주쳤는데 네, 잘 하실 수 있을 거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아예 나는 사전에 받았던 질문이라 생각을 해봤었긴 했고요. 지금 증권사 운용이랑 자산운용 운용을 말했던 것 같은데 사실은 증권사의 운용이라는 게 증권사의 메인 비즈니스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트레이딩 이런 부분은 메인인데 지금 보통 증권사의 운용을 협의의 개념의 운용이라 하면은 PI성 부서가 자기 자본을 투자해서 바이앤 홀드 같이 좀 어느 정도 가서 수익률을 가져가는 그런 분위기가 어떻게 보면 좀 보험사 연기금 같은 그런 기관 투자자들의 메인 비즈니스가 그런 부분이고 증권사에서는 한 서브 비즈니스 정도가 되는 게 운용이라고 물론 좋다 나쁘게 그냥 아니면 서브라고 쩔이다 이런 건 아니고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거기서 결국 투자를 제가 한다 그러면 어떤 기관 투자자들은 제가 직접 투자할 수 있죠. 주식, 채권, PF, 인프라 모든 부분을 제가 직접 투자할 수도 있고 아니면 증권 펀드라는 거는 또 다른 말로 하면 간접 투자라는 말 하잖아요. 또 펀드에 해당 상품에 가입을 해서 해당 펀드 매니저가 그 상품을 투자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저와 이 매니저가 같은 딜에서 만날 수도 있겠죠. 사실 아니면 저 일을 통해서 갈 수도 있는데 당연히 펀드가 단순히 무슨 백오피스를 업무한다 이런 건 아닌 것 같고 제 생각에는 어쨌거나 일반적 기관 투자자들은 인원이 많지는 않아요. 보통 대체 투자하는 부서가 많아봐야 국민연금은 많겠죠. 그렇지 세부적으로 있지만 보통 부동산만 해도 국내 해외 다 할 거고 어떤 부서는 인프라까지 몇 명이 다 같이 하고 이런다 보면 전체적인 세부적인 딜 아니 세부적인 스터디 필드 스터디까지 갈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는 어느 정도 인프라 전문 운용사든 어떤 트랙 코드가 있는 PF 전문 운용사든 그런 부분한테 일정 금액을 위임하면서 대신 가이드라인을 정의하죠. 이 정도 리스크량에 예를 들어 너는 미국의 어느 분야의 어느 부동산 위주로 그러니까 그거를 입찰을 받기도 하고 그런 펀드에 가입을 하기도 하죠. 그런 부분을 가입을 해서 그들이 조금 더 그 필드에는 더 전문성이 있을 거고 저는 그거를 1년에 10개를 못 하잖아요. 절대 못 하기 때문에 이제 펀드를 통해서 그런 부분을 운용을 하고 근데 또 직접 운영하는 게 장점도 있죠. 당연히 그런 수수료 부분이나 또 내가 필드를 직접 접촉해야 저의 내공이 더 올라가긴 하거든요. 계속 간접적으로 이 친구들의 과거 퍼포먼스만 가지고 투자하면 실제 현실에 접했을 때 내공이 이쪽에 다 쌓이기 때문에 또 어떻게 개인적인 입장이나 회사의 내부에서 영향이 중요하니까 그런 입장에서는 믹스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또 직접 하는 게 수수료 부분이나 장점도 있으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믹스를 하는 거고 결국은 자산 운용사의 운용도 어떤 기관 투자의 투자와 같이 결국은 어떤 투자 자산에서 만나는 같은 그 돈을 받고서 투자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대신 좀 다른 게 자산 운용사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블라인드 펀드처럼 어떠한 컨텐츠를 정하고 돈을 모았으면 그 컨텐츠 내에서는 운용사 매니저가 자기의 역량으로 선택을 투자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경험도 많이 쌓일 수 있고 의사 결정권도 많은데 프로젝트성 펀드라고 한다면 기관 투자들이 롯데타워 투자할래 근데 펀드 형태로 할래 하면 또 펀드랑 뭉쳐서 하다 보면은 이 펀드에서의 또 뭔가 유연성, 권한이 많지는 않겠죠. 그래서 펀드 자산 운용사 내에서도 블라인드 펀드를 운영하는 쪽에서는 대체 투자에 있어서 그러니까 권한도 많고 책임도 많고 또 많고 프로젝트성은 좀 그 부분은 줄어드는 그런 게 있어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직접 투자를 많이 해서 내공을 쌓으려는 분들은 블라인드 펀드를 많이 갖고 있는 운용사에 가려는 분들도 있고요. 아니면 일단 좀 더 하나하나에 대해서 조금 더 그러니까 투자 의사결정보다는 매니징이나 관리 부분부터 그거 하려면 그냥 프로젝트성 펀드로 많이 있는 곳에서도 또 해서 자기를 레벨업을 한 다음에 다시 또 이동하는 경우도 많고 어쩌거나 둘 다 같은 운용이라고 생각은 하고요. 결국은 직접 간접 투자에서의 간접 투자 형태가 펀드의 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역량 현재 저희가 맡았던 업무에서 가장 중요한 실무는 뭐가 될지. 근데 이 부분은 아마 김영준 CF님이 잘 설명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셨으니까. 그래서 김영준 CF님 먼저 하시고 이제 좀 돌아가서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전줄 몰랐어요. 네, 그렇군요. 역량 같은 경우는
저 이제 대체 투자 베이스다 보니까 저한테 제가 생각하는 영향인 거죠. 그건 사실 모든 걸 정답은 아니고 제 생각에 모든 건 다 상대적인 거고 거기에 맞는 각각의 적합한 답이 있을 거고 저는 이제 제가 있는 분야에 대한 걸 말씀드리는 거니까 난 저 영향이 없는데 난 쓰레기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당연히 없는 거고요. 자기 장점을 맞는 곳에서 또 하는 게 맞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대체 투자 같은 경우는 제 생각에 뭐 어떤 근원적인 내용보다는 당연히 그런 재무나 회계 이런 그런 뭐 금융적인 지식이 당연히 깔려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사실은 CFA, 여섯 CFA 얘기하는 게 CFA를 말하는 건 아니지만 뭐 회계사든 CFA도 이 기본적인 지식이 있으면은 제가 옛날에 한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직장 생활을 1년, 2년, 3년, 4년 할 때 제가 10을 알고 있으면은 제가 회의를 하고 사람을 만나고 있을 때 저는 10밖에 들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말하는 사실은 되게 현기 있는 100을 얘기하고 있었는데 저는 뭐 지식이 없으니까 얘네들 바본가? 이러고서 막 회의 참석하고 하면서 제 성장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근데 제가 빠른 시간 내에 제 전문성을 최대한 올려놓으면은 저는 그 100의 회의에서 80, 90을 듣고 있을 거고 그만큼 저는 성장을 할 거고 제 옆에 10을 듣고 있는 친구는 멍하니 있을 거고 얘가 이겨야 된다 이런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저는 사실 CF를 늦게 했지만 뒤늦게라도 했으면서 뭐 CF가 아니라 어떤 전문 것을 했을 때 그것 때문에 제가 더 빠르게 실무와 이론이 연결되면서 뭔가 시너지를 내는 게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자기 분야에 맞는 어떤 전문적인 부분을 최대한 빠르게 해놓는 게 물론 직장을 들어가기 위해서도 있지만 들어가서 그 성장 가속도를 태우기 위해서도 자기한테 맞는 제가 가고 싶은 방향을 해야겠죠. 엄한 제네럴한 걸 하면 안 되겠고 그런 걸 했을 때 분명히 저는 좀 전문적인 걸 빨리 해놨을 때 분명히 회사 들어가는 것도 플러스가 되겠지만 자기 성장 속도에 있어서 분명히 장점이 있다고 생각해서 그런 자기한테 가고 싶은 방향에 맞는 전문적인 지식을 빨리 올려놓는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다음 질문은 또 이제 좀 제너럴한 질문도 한번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각 직무별 조화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타 직무와 마찰이 생기면 어떻게 대처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제 생각에는 부서 간의 이런 트러블이란 건 약간 그런 풍선이라고 해야 되나? 서로 주변에 뭔가 더 업무를 넘기거나 영향을 끼치려는 그런 분관들끼리 모여 있는 상태에서 정확히 갈려져 있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은 주로 무의미한 업무가 많이 넘어오죠. 무의미한 업무 넘어오고 그걸 사람 좋게 다 받으면은 결국 우리 부서에 로드가 걸리면서 정작 해야 될 퍼포먼스를 못 내게 되고 뭐 그런 부분들이 또 해줬는데 왜 이제는 안 해? 이런 부분도 계속 그런 부분 트러블 나오는 제 생각에는 좀 결국은 뭐 이론적인 부분이지만 어떤 하나의 기준? 그러니까 진짜 제가 감정적으로 이걸 막은 건 아니고 그러니까 남들이 보기에 제가 설령 그런 사람이 아니라도 저는 A라는 큰 관점에서 아닌 건 아닌 거고 맞는 건 맞는 거고 설령 너무 해주고 싶어도 내가 A라는 관점을 난 지금 만들고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노해야 되는 경우도 있게 되고요. 그래서 일관성을 만들어내고 기준을 만들어내면은 처음에는 상대부터의 불만이 생기고 하지만 물론 계속 불만이 있는데 이게 예측 가능해요. 이거 A를 요청했을 때 쟤는 안 할 것 같다, 할 것 같다, 안 한다 해도 크게 상대가 충격을 받지는 않고 결국 완전한 착한 사람이 될 수는 없지만 뭐 100에 착한 사람이 60에 착한 사람이 이러느니 한 85 정도의 그런 사람으로서 계속 남으면서 하는 게 제일 장기적으로는 제일 좀 괜찮지 않나 약간 이론적인 얘기긴 한데요. 그렇게 했을 때 어쨌거나 상대가 저를 예측할 수 있고 그 예측하는 저에 대한 기준이 불합리하지 않다면은 그 부분을 계속 좀 저도 유지하면서 그런 관계를 만들어가는 게 장기적으로는 좀 트러블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다음은 또 자격증 관련돼서 또 질문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사 취업에 가장 도움이 되는 자격증이나 공모전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어떤 어학 성적이나 대학교 학점은 어느 정도 안정권인지도 궁금합니다. 이것 혹시 답변해 주실 분들이 있을까요? 제가 한 3명 정도 체크해 놓긴 했었었는데 안녕하세요. 네. 저도 생각하면 사실 말한 대로 되게 옛날이라서 옛날을 생각해서 할 건 아닌 것 같고 그냥 제가 생각해서 제가 지금 막 그런 일이 닥쳤을 때 했다고 하면은
약간 다른 거지만 약간 그런 말이고 옛날 이론이 파이형 인재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내 전문 분야가 있고 어설픈 분야가 아니라 또 하나의 거야 이 전문 분야에 필적하는 또 하나의 분야를 이렇게 두 개, 물론 이제 여기서 못하면 안 돼요. 이거 메인 분야에서 밀리는데 두 개를 하는 거는 사실 그러면 안 되고 메인 분야에서 중상 같이 경쟁하는 사람들의 어느 정도 이상 수준이 됐을 때 또 하나의 무기를 만들어내는 게 사실은 그런 차별점을 나타내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뭐 공대 베이스 이런 부분이다 보니까 저는 CFA 하는 친구 아무도 없고 뭐 금융 쪽 물어봐도 그게 뭐야? CFA 하면은 넌 훌륭한 재무설계사가 되고 이런 소리 하고 있거든요. 아니 물론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게 뭔지 모르니까. 근데 이제 그런 거 자체가 뭔가 파이할 수도 있고 뭐 저는 사실 저 대학교 때는 이주고 있는데 저 때는 막 발표 같은 거 다들 아무도 안 하고 무슨 회장부에서 아무도 안 하고 그럴 때여서 경쟁률이 되게 낮아가지고 저는 대학교 3, 4학년 때 웬만한 발표하는 수업 다 신청해서 저 혼자 다 발표하고 너네 내 맘대로 할 테니까 너네 빠지고 내 맘대로 할 때는 뭐 노래도 했던 뭐 뮤직비디오처럼 만들어 불렀던 적도 있고 물론 그건 나쁘게 나왔어요. 근데 어쨌거나 그럼 지금은 사실은 리더십이나 이런 걸 중요시하기 때문에 뭔가 그런 것들이 경쟁이 높았을 텐데 저 때는 그런 게 아무도 경쟁 안 할 때여서 저 혼자 뭐 다 해보니까 이제 뭐 말할 때나 아니면 커리어나 이런 쪽에서 뭔가 저의 파이형 그거는 그쪽이었거든요. 이제 그런 것처럼 본인들도 본인이 뭐 재무나 이쪽이면은 당연히 그 분야는 잘해야 되는데 또 뭔가의 플러스가 긍정적인 거 있죠. 잠깐만 노는 것도 잘만 포장하면은 괜찮을 수 있어요. 놀 것도 제대로 아싸리 제대로 노는 것도 잘만 포장하면은 사실은 제 생각에는 뭐 제가 자조적으로 쓰지만 않으면 분명히 이거 포장하기에 따라서 그것도 파이의 두 번째 게 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쨌거나 대신 좀 명확히 분리해서 애매하게 그레이 에어리어 쌓지 말고 좀 자기 머릿속에 나의 메인 여기서 무조건 잘하고 할 거고 나의 추가적인 무기는 내 방향에서 파지티브 하면서도 조금은 다른 애들이 잘 안 하고 있는 무기가 뭘까 생각을 해서 약간 블로그도 될 수 있죠. 자기소개나 이런 것도 그러니까 어쩌면 그런 부분을 추가적으로 해서 미리 준비하면은 결국은 그것들이 쌓여 나가면서 이제 어느 시점에서는 다른 사람들이 나도 할래 했을 때 따라올 수가 없거든요. 저는 미리 했기 때문에 뭐 그런 격차를 좀 파이형이라는 개념에서 만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원래 이 질문은 자산배분 쪽에도 여쭤보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혹시 자산배분 쪽에서도 이렇게 첨언하실 것이 있으신지 여쭙니다. 질문 뭐였죠? 질문이 가장 흥미롭게 보는 섹터는 전 대체 투자를 하는데 자산 배분 입장에서도 요즘에 자산 배분, 그러니까 포트폴리오 전체적인 주식, 채권, 대체 투자 전체적인 자산 배분이 있어서 사실은 지금은 채권, 그러니까 사실은 원래 고금리 시대에는 그냥 일반 회사채던 좀 평이하다, 스트레이트하다라는 그런 자산들 위주로 하다가 금리가 내려갈수록 절대 수익률 때문에 더 위험한 거, 더 대체 투자, 에쿼티, 뭐 메자닌, 더 해외 더 어려운 걸 하는데 사실 지금은 금리가 정점을 찍고 아직 위쪽에 있는 시기다 보니까 이 좋은 시기가 가기 전에 빨리 일단 저는 조금 안전하면서도 수익률을 낼수 프라이빗 뎃을 주로 대출이죠. 해외 프라이빗 뎃을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그쪽에 지금 최대한 많이 배정을 해서 언젠간 안 좋아지겠지만 미리 좀 쓸어서 에셋으로 비율을 올려놓자라고 생각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좀 말한 것도 아닌데 저 대체 투자다 보니까 사실은 일반 기업은 하지 않고 항상 대체 투자를 했었는데 프라이빗 뎃은 일반 기업에 대한 대출 투자거든요. 이거는 사실은 DCM, ECM 같은 일반 기업에 대한 분석, 그런 애널리스트 분들과 영역이 완전히 겹치는데 저도 제 영역 아닌데요 하나 할 수가 없는 부분이라서 아까 말한 CFA나 뭐 공부하는 것 자체도 이제는 그 가림막이 정확히 있지 않고 점점 그 가림막이 깨지면서 제가 원하지 않더라도 세상은 점점 더 융합이 되고 있어서 어디가 융합될지 모르기 때문에 어떤 정도 꼭 CFA가 아니더라도 어떤 내 분야보다 더 넓은 부분이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저도 지금 전혀 준비가 할 생각도 없었는데 갑자기 제 업무의 한 80~90%가 다 프라이빗 때 뭐 미국 사이트 들어가서 뭐 공시자료 찾아보고 뭐 회계적인 거 보고 하는 것들도 제가 그런 일 할 줄은 상상도 못했는데 지금은 그런 걸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이 금리가 또 내려가면 아마 다시 옛날 2010년 이때처럼 다시 지금 회사채나 이런 스트레이트하지 않은 좀 매장인 또 해외 부동산, 에쿼티 이런 걸로 아마 또 다시 또 변경이 금리가 내려가는 구간이 갈 것 같고 또 지금은
어떻게 여러분들 인생이나 그냥 경험하기 힘든 어쩌거나 금리 변곡점 구간을 이런 투자 시장이 있으면서 경험하기가 두 번 경험하기도 쉽지 않거든요. 어쩌거나 2010년 전에 한 번과 지금 이제 새로운 또 그런 변곡점 구간이어서 이런 변곡점 구간에 맞는 자산 배분을 지금 좀 해야 되는 시기고, 일단 기관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꼭 저희 말고 연기금이나 이런 데서도 요즘에 프라이빗 넷에 대한 지금 에셋 얼로케이션을 추가적으로 올리고 있는 상태가 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금 현재 시대에서 중요한 게 뭘까 또 생각하다 보니까 또 ESG가 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이제 ESG 관련돼서 뭐 이렇게 자산 배분 쪽이나 뭐 이런 쪽에서 좀 보시는 게 있으신지 그런 것도 한번 더 여쭤봐도 될까요? 마이크 계속 잡아도 돼요? 이거 노래방에서 이러면 혼나는데. 걱정이네요. ESG 생각을 해봐. 사실 저는 정답 당연히 없고, 지금 대출 기업 투자들 많이 하고 있지만, 생각보다 ESG를 고려해야 되는 투자금의 비중이 아마 작은 건지, 제 검토 영역에는 잘 들어오진 않고 있어요. 근데 이제, 지난번에 리서치 챌린지나 이런 거 ESG 얘기 계속해서 저도 읽어보고만 했었던데, 개인적인 느낌은 ESG라는 거를 좀 팔로우 하지 않으면은, 결국은 장기적으로, 그런 거죠. 그러니까 화재나 이런 재난 같은 확률적인 낮은 확률이지만 큰 손상을 주는 무엇인가 같은 그런 느낌처럼 ESG를 제가 따르지 않는 기업이라고 하면은 뭐 시민단체일 수도 있고 어떤 누군가든 정부든 누군가한테 약간 그런 사건 사고처럼 확률은 낮지만 큰 손상을 입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될 수 있는 확률이 올라가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ESG를 팔로우하면 당장에 좀 코스트가 들지만 ESG 팔로우하면은 내 회사의 그런 캐시플로우에 갑자기 이렇게 확 변동되는 그게 없어지면서 약간 낮아지지만 스테이블하게 가게 되면은 밸류에이션 할 때 알겠지만 스테이블하면은 또 할인율이 내려가서 비록 현금은 살짝 내려가더라도 할인율도 내려가게 되면 밸류에이션이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 ESG라는 게 어떤 결국은 확률적인 사건 사고의 그거를 좀 줄여주는 ESG 팔로우 함으로써 그런 부분이 아닐까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누군가 이런 질문을 했더라고요. MZ세대의 문제점이 무엇이냐. 그래서 이 MZ세대의 문제점에 대해서 혹시 이제 답변해 주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저희도 다 MZ세대잖아요. 저희 80년대. 그러신가요? 그러면 그거를 답변해 주실 분은 MZ세대가 아닌 분이 답변을 해줘야 되니까 저기 김현종 CF님께서 좀 질문해 주시고. 일자리 말은 어떻게 해요? 일단 물론 MZ가 어떻다. 저 사실은 이런 누구를 그룹핑하는 것 자체를 좋아하지 않아요. 저도 옛날에 누군가가 니는 X세대였어. 근데 얘랑 난 다르고 쟤랑 다르고 나 완전히 다른 개체인데 나를 왜 네가 막 롯데로 나를 이렇게 재단해라고 생각했었는데 현재에서도 그러니까 MZ로 보던 제 생각에는 괜찮다 이런 게 아니라 결국은 과거 기성세대와 현대세대와는 차이점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 부분을 서로 부딪힌다는 말은 그렇지만 부딪혀가면서 조정을 하고 그러면서 성장을 하는 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해요. 일을 배우면서 혼나던 뭔가 회사에 맞는 회사가 정의한 태도와 뭔가 그 MZ든 아니면 또 MZ 아니든 누군가의 태도가 달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피드백을 받던 어떻든 간에 그 부분 계속 결국은 그 과정에서 회사의 트렌드도 이 MZ 쪽을 살짝 갈 거고 MZ라는 분들도 회사의 트렌드에 맞게 자기를 합리적인 부분은 받아들이고 비합리적인 부분은 본인이 올라가서 바꿔야죠. 그런가 보다 하고 있을 게 아니라 진짜 아닌 것 같은 경우는 나갈 수도 있고 살짝만 받아들인다면 내가 권한이 생겼을 때 그걸 없앨 수도 있고 사실은 다 자아를 가진 사람들이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있는 건 아니고 그런 변화 속에서 결국 계속 이제 유동적으로 세상이 바뀌어 간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못 받아들일 건 못 받아들이는 게 맞고 그래도 다닐 수 있으면 다니면서 나중에 바꿀 수 있으면 자기가 실컷 자기가 싫다고 해놓고 자기가 올라갔을 때 난 그렇게 당했으면 나도 할 건데 이건 또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하면서 하다 보면은 항상 트러블은 생기겠지만 어느 시대에는 생기겠지만 그런 상황들이 더 건강한 방향으로 발전하게 하는 그런 것 같긴 하고요. MZ라는 거 부럽네요, 다들. 아까도
전에도 궁금한 부분이었는데요. 좋은 사람에 대한 기준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지게 된 좋은 사람이라는 것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아까 CEO 선생님분들한테도 여쭤보고 싶었거든요. 왜냐면 되게 추상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인생을 살아가면서 갖게 된 자신만의 좋은 사람이 되고 싶은 그 철학이 무엇이고 좋은 사람이라고 하는 그 구체적인 명확한 정의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있으세요? 해도 네, 하셔주세요. 네, 좋은 사람이라는 게 좋게 보여지고 싶은 좋은 사람은 회사 입장에서는 별로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회사에 돈을 받고 일하는 프로잖아요. 물론 누굴 밟고 이럴 것까지는 아니지만 베스트 퍼포먼스를 다 같이 우리 회사라는 우리 팀이라는 우리가 낼 수 있는 그러기 위해서 나는 예를 들어 쓴소리라는 말 웃기지만 뭔가 근데 이제 좋다라는 말은 사실은 별다른 엣지가 없고 별다른 좋은 말에 좋은 의미도 있지만 좋은 사람이라는 말은 내가 뭐가 진행됐을 때 이거 틀렸는데 아닌 것 같아 엎을 수 있는 사람 좋은 사람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게 회사에서는 프로기 때문에 그 관점에서 그게 맞는 것 같고 제가 더 나쁜 사람이 됨으로써 왜 좋은 사람들이 더 생존할 수 있고 제가 숭배했다는 건 아닌데 제가 좋은 사람들만 가득한 곳은 제 생각에는 생각보다 그런 프로 세계에서 퍼포먼스 입장에서는 그건 완전 중하위이지 않을까. 누군가는 악역을 좀 하고 그 사람 사실 악역을 한다는 건 누가 막 했을 때 나 이거 싫은데라고 말하는 순간 내 잘릴 확률은 급증하고 뭔가 불안과 집에 가서 내가 나중에 말고 딴 애한테 시킬 거 이런 생각도 분명히 드는데 하지만 누군가는 그게 좋지 않더라도 그런 걸 해야 되고 그래야 조직이 물론 건전한 방향으로 이제 그런 자기 엣지를 표현하는 거를 아까 좋은데 엣지 있는 사람이 좋을 것 같은데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좋다는 개념이 부탁 다 받아주고 넉죽넉죽 오케이 하고 별다른 난 반대 의견 안 내고 이런 좋은 거라면 그거는 좀 조심해야 될 뭐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김현준 선생님께 질문 여쭙고 싶은데요. 저도 선생님처럼 공대에 다니고 있거든요. 공대 다녔는데 저도 갑자기 경제에 관심이 생겨서 진로 이쪽으로 변경을 하게 됐는데 경제와 굉장히 분야가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야를 제가 종사를 하고 싶은지 아직 많이 고민이 되는데 선생님만의 이 분야에 종사하시게 되는 기준이나 그런 게 궁금합니다. 저는 사실은 일단 오게 된 건 사실은 별다른 옛날에는 네이버도 없고 이럴 때여서 그냥 막연히 드라마에서 금융권이 멋져 보여서 사실은 옮기긴 했어요. 그거는 추천해드릴 수 없는 일이긴 하고 이제 금융의 장점은 내가 나를 되돌아봤을 때 내 장점이 뭔가 물론 재물이나 이런 장점 말고 행동이나 나의 태도나 뭐 이런 것에 어떤 장점이 있고 그 장점이 발휘될 수 있는 금융권을 찾아낸다면은 금융권은 어쨌거나 리스크 리턴, 그러니까 내가 잘했을 때 성과를 그대로 받아낼 수 있는 그런 분야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지금 뭐 처음 시점에 내가 다 잘하는 사람은 없고 그냥 어쩌면 다시 배우고 다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어떤 내 성향이 뭐 예를 들어 사람을 만나고 사람의 그 행간의 의미를 받아들이고 이런 부분이 또 장점이라면 뭐 예를 들어서 PF나 이런 데서는 협의하고 그럴 때 얘가 예쁘게 말해서 사실은 놓일 수도 있고 뭐 아니면 반대의 의미를 캐치를 못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런 의미를 캐치할 수 있는 분들이 뭐 그런 데서 있는 것처럼 본인이 자기를 좀 되돌아봤을 때 내가 어떤 장점, 키우고 싶은 부분이 어디고 그 부분이 맞는 좀 금융권 쪽으로 간다면 일반 공대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공대 쪽 어디보다는 이쪽은 내가 더 성공했을 때 뭐 베타값이 높은 것처럼 뭐 이렇게 0.8 베타가 아니라 1.4 베타 같은 그런 느낌. 대신 이제 못하면 1.4 베타면 큰일 나죠. 네, 큰일 나죠. 그러니까 그런 리스크 리턴이 분명히 있고 그 리스크 리턴에 나를 태우고서 나를 평가해보고 싶고 도전해보고 싶다면 뭐 그런 부분 괜찮은데 대신 이제 본인을 계속 좀 되돌아보면서 본인 자신을 아는 건 본인밖에 없거든요. 옆에 누구한테 물어봤자 자기 생각 기준으로 답을 주기 때문에 그런 건 참고만 하고 본인이 생각한 본인에 대한 모습이 한 90% 정답이고 남한테 물어본 건 한 10% 정도만 참조해서 방향을 결정하시고 도전할까 말까에 대해서 자신이 있다면 도전하는 게 금융 쪽은 뭐 그런 의미에서 하이 스카이 리턴이어서 좀 장점이 된다고 생각합니다.